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반가운데 여러분은 안 반가운가 보네. 반가워요? 네. 선생님 이름은 최명숙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역사와 문학으로 만나는 남한산성이라는 주제로 해서 우리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2시간 동안 1시간은 역사에 대한 거, 1시간은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남한산성은 말이에요. 우리 위치는 다 알고 있잖아요. 바로 저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리상으로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서울로부터는 얼마만큼 어떻게 떨어져 있는 장소인지 이런 거를 선생님이 조금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어요. 남한산성은 말이죠.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주소로는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예요. 행정구역으로 볼 때는 성남시와 하남시, 그리고 또 어디일까요? 성남시와 하남시와 또 어디에 걸쳐 있을까요? 그렇죠. 광주시에 걸쳐 있는 산이에요. 산성이에요. 그래서 동경 127도 11분 정도, 그리고 북위 37도 28분 그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남한산성이에요. 한강과 더불어서 이 남한산성은 그 삼국시대부터 그 패권의 중심지가 되었던, 패권을 결정짓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한 거점이 바로 남한산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백제가 하남 위례성에 그 도읍을 정한 후부터는 굉장히 성스러운 곳으로 일컬어지던 곳이 또한 남한산성이에요. 여러분들은 남한산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이야기가 있죠? 남한산성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네.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아니고 네, 그렇죠. 병자호란 때 누가 거기로 피난을 갔어요? 네, 인조대왕이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47일 동안 거기에서 그 청나라와 항전을 하던 그런 곳이 남한산성이에요. 임금님이 피난을 가는 것을 우리는 몽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남한산성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걸 먼저 생각하느냐 하면 바로 치욕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보다 우리 이 남한산성은 이렇듯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국시대부터 아주 그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산성은 서울에서 아까 보니까 얼마만큼 떨어졌다 그래요? 24km 정도, 그렇죠?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면 지금은 뭐 차로 간다면 아주 가까운 거리지만 예전에 말을 타고 왔어도 한나절이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군사를 훈련하던 그런 강무장으로 또 많이 활용되었던 곳이 바로 남한산성이에요.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그 조선시대 선조 때, 아까 누가 임진왜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선조 때 일어났어요. 1592년이죠. 그죠? 그때부터, 선조 때부터 순조 왕 때까지 그 남한산성은 굉장히 그 우리 국방의 보루였던 그런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을 우리는 병자호란과와 관련지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삼국시대 그때부터도 우리는 이 남한산성은 중요한 곳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역사 공부를 할 때, 국사 공부를 할 때 한강을 차지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지는 걸 볼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한강을 차지하는 나라가 강성했던 것처럼 이 남한산성도 그렇게 중요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선의 16대 왕인 인조 때부터 인조 1624년부터 남한산성의 그 축성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6년까지 남한산성 성을 쌓아서 완성을 했다고 하는데, 성의 길이는 여러분들 성곽을 다 따라서 한번 돌아봤어요? 성곽을 따라서 걸어봤어요? 그 성을 쌓아놓은 성벽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건 안 해봤죠? 그게 굉장히 길어요. 이게 뭐 11.7km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 30리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그 정도 되는 아주 긴 거리인데, 남자 어른의 걸음으로는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한 바퀴 돌려면. 그리고 여러분들 걸음으로 볼 때는 한 4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은 한 3번 정도, 3-4번 정도 그 성곽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근데 굉장히 좀 힘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성곽을 따라서 한 바퀴 돌면서 우리가 미처 다 보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문화 유적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부모님과 같이 그렇게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그 남한산성 안에는요, 그 안에는 그 행궁이 있고요, 그리고 연무관이 있고요, 또 인화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기 전 1907년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의해서 이런 유산들은 잿더미가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을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한산성은 우리 자료에 보니까 어때요? 남한산성은 1636년 병자호란 때 인조가 그 피란을 간 곳이다, 뭐 이렇게 처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만 그 남한산성은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병자호란과 관련지어서 보는 것인데요. 이때 우리 강화도가 함락이 되면서 그때 신하인 최명길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청나라와 화친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는 화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조선은 어느 나라하고 친했을까요? 중국의 어느 나라하고? 네. 아니요. 송나라는 아니고요. 명나라하고 친했어요. 명나라하고 그때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명나라를 이제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진 나라가 청나라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청나라하고 명나라가 아직도 명맥이 조금 있으니까 그 배신할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청나라를 배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청나라하고 이제는 화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최명길의 주장에 따라서 이제 인조대왕이 우리도 잘 아는 일이죠. 삼전도에 나아가서, 삼전도는 지금 우리 송파 그쪽인데요. 삼전도에 나가서 굴욕을 당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며칠 동안 항전을 했다고요? 남한산성에서 47일 동안. 그러니까 청나라가 쳐들어오자 임금님과 또 신하들은 남한산성으로 피란을 간 거예요. 몽진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남한산성 안에서 이제 항복하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싸워서 이기려고. 그렇지만 우리는 힘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47일 만에 청나라에게 굴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게 돼요? 왕이 치욕을 당하게 돼요. 거기서 그 밑에 보면은 삼배 구고 두례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이제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3번 절하면서 그때마다 3번씩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그런 건데,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죠? 청나라한테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거니까, 그죠?
어쨌든 이렇게 그러한 치욕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기도 또 하죠.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남한산성은 서울을 방어하는 아주 중요한 요새예요. 남한산성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남한산성 위에서 그 밑에 동네를 보면은 아래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적이 쳐들어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겠어요? 금방 알겠죠. 남한산성 안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그 서울을 지키는 중요한 요새가 또한 남한산성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기도 해요. 그보다 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일제에게 강점당하게 됐을 때 의병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 또한 남한산성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 남한산성은 굉장한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들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한 흔적들이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남한산성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족들과 또는 뭐 친구들과 가게 되면은 남한산성을 그냥 갔다가만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삼배 구고 두례를 한 다음에 이제 세자와 소현세자와 소현세자의 아내인 세자빈 강씨 그리고 복림대군 또 우리는 절대 화친하면 안 됩니다. 청나라와 화친하면 안 됩니다. 라고 외쳤던 사막사. 그쵸? 사막사는 누구누구를 사막사라고 하냐면 윤집, 홍익한, 오달제 이 세 신하를 우리는 사막사라고 그래요. 이 세 명의 학사들이라 이거야.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막사들이 함께 바로 거기 심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청나라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청나라의 그 황제가 계속 이 사막사들을 회유를 합니다. 너희들 그러지 말고 마음을 바꾸고 우리하고 친하게 잘 지내자.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 이렇게 지내고 그러면 벼슬도 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막사들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당연히. 사막사들은 우리 조선의 왕에 대한 충성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아주 투철하고 절개 있는 그러한 선비들이었어요. 그러한 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1년쯤 후에 모두 다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그 사막사의 그 절개와 충성심, 그들의 정신을 기리는 곳이 있는데 바로 남한산성에 있는 현절사라고 하는 그 사당입니다. 현절사. 그래서 우리 이제 탐방 갈 때 현절사에 갈 거예요. 현절사에 가서 우리 이 사막사의 또 문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항전할 것을 계속 주창했던 사막사들과 그 세자빈 또 많은 학자들이 그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병자호란과 관련된 우리 남한산성의 이야기는 여기 우리 경기도에서 만든 동영상이 있어요. 이거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어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삼전도입니다. 아까 삼전도 이야기했죠, 그죠? 309고 두례를 했던 것이죠. 그 치욕을 참을 수 없어 누군가가 비석의 글귀를 거칠게 쥐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사라졌다고 사실마저 사라질까요? 기록을 지운다고 기억마저 지워질까요? 아니, 꼭 잊어야만 할까요? 지워야만 할까요? 진정 그것은 치욕이기만 했을까요?
여러분도 여기서 봤지만 김상원은 끝까지 우리는 싸워야 한다. 그리고 명나라와의 의리를 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그 김상원도 나중에 이제 그 후에 중국으로 청나라로 끌려가게 돼요. 그곳으로 가면서 김상원이 읊었던 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라고 하는 시예요. 가노라 삼각사나 나는 간다. 삼각사는 지금에 말하면 이제 북한산인데요.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무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여기 없어요. 선생님이 그냥 외우고 있는 시예요.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시절이 무척 수상하니 올지 말지 알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시예요. 그죠? 김상원은 이렇듯 끝까지 우리는 명나라와의 의리를 끊지 말고 절개를 지키고 서로 의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김상원 선비와 반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최명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우리 그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명길은 이제 우리는 힘도 맞서 싸울 힘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화친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주 차가운 이성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김상원은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항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누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두 사람 다 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지도상으로 볼 때 굉장히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외세의 크고 작은 침략을 몇 번이나 받았을 것 같아요? 더 많아. 900여 회를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900여 회가 되는 그런 만큼의 그 외세로부터의 침입을 받으면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지혜롭고 또는 뜨거운 그런 어떤 충성심 그리고 절개 정신 이런 것들을 가진 선비들이 많은 정말 우리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는 남한산성 생각하면 치욕의 역사만 생각했지 이런 부분들은 잘 알지 못했는데 다 잘 알게 되었죠 이제?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남한산성의 문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친구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사막사 바로 그 병자호란이 끝나고 그때 청나라로 끌려갔던 우리의 그 학자들의 문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인조가 그렇게 치욕스럽게 절하고 머리를 찢는 그런 일을 당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죠? 자기는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 아까 얘기했던 사막사가 이제 그 소현세자와 함께 그 심양으로 지금의 심양이죠. 청나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사막사의 그 정신을 기리는 곳이 어떤 사당이라 그랬죠? 사당 이름이 뭐라 그랬죠? 현절사예요. 그죠? 그 같이 그때 갔던 그 사막사의 시를 보기 전에 선생님 설명을 조금만 들어줄래요? 자, 그 자료에는 없어요. 선생님이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그지? 시, 소설, 그리고 수필, 뭐 이런 극,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학작품이라고 하잖아요. 이 문학작품은 어떻게 해서 탄생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얘기를 조금 해줄게요. 문학작품은 아까 우리 김상원의 시에서도 보면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의 이 시에서도 보면 바로 그 문학작품 그 시가 탄생하게 된 그 당대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막사의 시를 우리가 감상하기 전에 보면은 이 문학작품은 먼저 이 현실이라고 하는 현실 세계를 어떻게 해? 바로 반영하고 있어요. 모방하기도 하고 반영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작품이라고 볼 때, 그치? 이 문학 작품은 또 누가 쓰는 거야? 누가 쓰죠? 작가가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학 작품을 생산해 낼 때 이 작가의 무엇이 정서라든지 사상 그리고 이 작가의 그 작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죠? 뭐 이런 등등한 것들이 작품에 이제 그대로 투영되기 마련이에요. 작품 속에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시인의 시를 보면 작가의 정신이나 작가의 사상이나 작가의 그 정서, 마음, 느낌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시를 쓸 때에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아름답게 느끼는 그 마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사막사의 시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탄생된 이 작품을 누가 읽어요? 우리 독자가 읽고 우리는 이것을 감상하게 되는 거예요. 감상을 하면서 우리는 작가의 마음도 미루어 볼 수 있고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시를 썼는지 이런 소설을 동화를 썼는지 소설을 썼는지 수필을 썼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사막사의 문학이라고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사막사의 문학이라고 한데 보면 사막사 중에 사막사 3명은 누구누구라고 그랬어요? 응? 윤집 또 홍익한 또 그렇죠. 오달재 이 3분을 우리는 사막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 중에 먼저 홍익한에 대해서 한번 홍익한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홍익한은 본관이 남양이다 그랬어요. 본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경주 이씨 선생님은 경주 최가예요. 우리의 본관은 바로 본은 바로 경주라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여기 홍익한의 본관은 남양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풍채가 몸이 아주 뛰어났다. 그래서 39세 때 정시 문과에 장원급제를 했고 그리고 다음 시는 널리 알려진 화포는 호예요. 홍익한의 작품이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양산 날인물이 이제의 원루되어 주야 불식하고 여흘여흘 우는 뜻은 지금의 위국 충정을 못내 서로 하노라. 이런 시예요. 그래서 선생님 한번 이거 해석을 해줘 볼게요. 수양산 날인물이 수양산은 이게 중국에 있는 산이에요. 그 이제의 원루되어 그랬는데 수양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이제는 백이와 숙제를 얘기하는 거야. 백이 숙제. 백이와 숙제를 얘기하는데 이 백이와 숙제는 은나라의 신하예요. 그런데 이제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이와 숙제는 나는 주나라 왕을 섬기지 않겠어. 그리고는 수양산으로 들어갔어요. 아까 우리 그 영상에서 봤을 때도 절대로 우리는 화친하지 않겠어. 라고 끝까지 절개를 지킨 누구와 같아요? 김상원과 같은, 그죠?
또 여기에서 보면 홍익환이 바로 그러한 정신을 가졌던 거예요. 원통한 눈물이 되어서 주야 불식하고 주야는 뭐예요? 낮과 밤으로 먹지도 않고 울면서 내려가는 뜻은 지금의 그 위국 충정을 못내 서러워하는 내 눈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기 이 작품에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충성심이 잘 드러나 있다. 은나라의 신하인 백이숙제가 끝까지 지조를 지키며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에서 이것을 가져왔는데 자신의 위국 충정이 부족하는 것을 개탄하는 홍익환의 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그런 위국 충정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누구? 홍익환, 사막사 중에 한 사람인 홍익환의 시였어요. 그 다음 시를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욕 신사라 하니 내 먼저 죽어져서 혼기 고국함이 나의 원이러니 어즈버 호전이 장일함을 참아 어이 보리오. 자, 이 시를 한번 풀이해 봅시다. 거기 보면 주욕신사라 하니 임금이 치욕을 당하면 아까 우리 병자호란 그 영상 보면서도 어때요? 그 인조대왕이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죠. 그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치욕을 당하면 신하는 마땅히 먼저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하고 청나라로 이제 끌려간 거잖아요. 그죠? 혼이라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이다. 그죠? 날마다 그런데 어때? 혼기 고국, 혼이라도 귀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고국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인데 날마다 호진이 장일하다. 오랑캐가 강성해지니 차마 어이 보리요. 차마 못 보겠구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홍익환이 청나라에 끌려가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랑캐 나라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편 더 읽어볼까요? 자, 우리 또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양지바른 언덕에 새싹이 돋아나니 새장 속에 외로운 새 마음 더욱 서럽구나. 죄인 답청놀이 풍속 생각이나 할 소냐. 서울에서 마시던 술잔 꿈속에 떠오르네. 밤바람 돌을 날려 음산이 진동하네. 동물은 눈빛으로 달 속을 열게 하고 기갈 속 신랏 같은 목숨 겨우 이어가노니 한백년 오늘의 눈물이 뺨가를 적십니다. 슬프지 않아요? 되게 슬프죠, 그죠? 내가 홍익환이었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본 사람. 내가 홍익환이었, 어땠을 것 같아? 제가 홍익환이었으면은 네. 이렇게 시를 만들어가지고 억울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청나라에 끌려갔으니까, 그죠? 거기서 읊은 시라고 합니다. 이 시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그죠? 드러나 있는 시예요. 그죠? 이번에는 우리 윤집의 작품을 보고 싶은데요. 윤집의 작품은 사실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작품이. 다만 유서와 기행문 한 권이 의대 속에 들어 있었는데 죽기 직전에 그때 청나라 사람에 의해서 뺏겼대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에 대항하고 있을 때 자작시 3편을 써서 바로 이제 친구 정례경에게 주었는데 난리 중에 흩어져서 그 전편은 기억하지 못하고 좀
세 구절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집의 시는 전해지지 않는 게 굉장히 아쉽죠. 이 세 구절에서도 절이가 느껴지는 그런 시예요. 눈 가득한 외로운 성에 장사들이 슬프고 밤새도록 내린 눈이 정기를 짓누른다. 지금 우리는 힘이 너무 약해서 그들과 맞서서 싸우기가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다 슬프고 괴롭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끝없는 마음속 괴로운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집의 시가 전해지지 않는 것은 못내 좀 아쉽죠? 그렇죠? 오달째 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오달째는 어머니께 바친 글, 형님 앞으로 보낸 글, 그리고 아내에게 보내는 글, 뭐 이렇게 세 편이 있는데요. 그 오달째 시인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는 아주 빼어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이 그 고국을 등지고 청나라로 끌려가면서 그 대동강가의 한 집에서 몰래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들을 끌고 가는 그 병졸의 눈을 피해 집주인에게 전해졌고 그 집주인은 평양감사에게 전했고 드디어 고향집에 도착이 되어서 남겨졌다고 하는 시예요. 선생님이 이거는 읽어줄게요. 남한산성 무너진 날 죽었어야 할 몸인데 포로되어 아직도 못 돌아간 신하라오. 심양 오며 형 생각에 몇 번 눈물 뿌렸던 곳 고국 쪽 바라보니 아우 그린 형 가련하오. 홀령은 기러기 따르나 외로운 그림자 서럽고요. 춘초목 놀라 깨나 가는 봄 서글퍼요. 우리 형님 색동옷 입고 어머님께 나아가 늙으신 어머님께 무슨 말로 위로할까? 뭐 이런 시예요. 이제 아내에게 보낸 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여기 여자친구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부의 깊은 사랑은 정하기도 하구만 하나님 겨우 두에 되었으므로 지금은 말리박 헤어져 있으며 대견 언양 허물어지다니 먼 길 편지조차 못 보내고 산도 멀어 운조차 늦어진다오. 내 살 길을 기피할 수 없으니 뱃속 어린아가 잘 보호하시고요. 좀 어때요? 마음이 좀 슬퍼지는 것 같죠? 더군다나 맨 마지막 구절에 뱃속 어린아가 잘 보호하시구려. 오달째가 떠날 때 오달째 그 선비의 아내는 아기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렇죠? 이 시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친구 여기 말 안 한 친구, 한 번도 안 한 친구, 여기 친구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시 읽으니까? 아내에게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슬퍼요? 또 그래 이 친구 저 친구 얘기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까 형에게 보내는 편지 또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그치?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보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데 그 가족들을 떠나서 떼어놓고 청나라로 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 얼마나 그 가슴 아프고 그렇겠어요. 그렇죠? 선생님은 이 시를 읽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사막사의 고국을 떠나는 그리고 가족들을 놓고 떠나는 그 마음 그리고 또 그런 중에서도 끝까지 굽히지 않는 그 절개, 절의 이런 것들은 무척 훌륭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에도 이 남한산성과 그 사막사에 대한 주제로 그리고 그것을 소재로 한 시들을 많이 시인들이 발표하고 있어요. 현대 시인들도. 그래서 그중에 여기 한춘섭 시인이 쓴 사막사의 정신을 기리고 넋을 위로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시는 사막사의 넋을 추앙하며 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막사의 굳은 절개와 의지 그리고 충절을 연시조의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연월 찾아 읽고 뒤따른 우리 발길 산다는 연줄 하나 따를 수야 있으랴. 별 비친 아슬한 창공 두고두고 이칠리야. 숨나무 올마가며 내내 우는 밤 접동이 한강가 아득하이 솔바람 우는 밤을 이끼 낀 남한산성 둘레 떠나 살진 못하네. 눈비 오던 반도 땅 매화향기 날고 외친 그 말씀 하나가 서산 노을 구름 되어 진정코 큰 아침 세워 우뚝 서신 사막사. 청청솔 비바람 마디 아물고 긴 세월 멀다 하나 지절은 뿌리 내려 새 사상 또 오절신 모여 쑥내음 풍겨지네 라고 하는 시예요. 사막사의 그 정신, 굳은 절개, 의지, 충절 이것을 한춘섭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시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사막사는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네, 남한산성과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소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초등학생이니까 아직 안 읽어봤을 것 같은데 나중에 중학생쯤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김훈이라는 작가가 쓴 제목도 남한산성이에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거기에도 최명길, 김상헌 이런 두 신하들이 계속 논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으로 몽진을 갔을 때의 그 상황 이런 것들도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남한산성 안에 정말 그 피란을 가서 거기에 가서 47일 동안을 지내게 되잖아요. 겨울도 지내게 돼요. 겨울. 그래서 춥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밴댕이젓이라는 그 젓갈을 누가 이렇게 임금님 드시라고 가져오게 돼요. 근데 그것을 조금씩 모든 사람들이 맛보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했던 그런 것들을 그 병자호란 당시의 상황들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남한산성을 이제는 그냥 갔다 오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역사와 문학이 숨쉬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알겠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남한산성에 가면 그냥 신나게 뛰어갔다 놀고 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역사 속의 우리 남한산성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들이 숨쉬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남한산성은 우리 성남시 또 하남시, 광주시 이 3개 시에 걸쳐 있는 아주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때요? 그렇죠? 네. 혹시 질문 있어요? 친구들 오늘 이것으로 우리 그날 11월 2일 날 만나기로 하고 수업 마치겠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치죠. 지난번 수업 때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현절사는 바로 그 사막사의 사단이에요. 그래서 윤지, 오달재, 홍익한 이 세 분의 친절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 사막사의
또 감상해봤죠? 네. 그때 우리 그 시에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한 가지 절개를 지키는 그 아름다운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어요. 서문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수어장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수어장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보니까 가장 높죠? 네, 지금은 여기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 그렇지 그때 병자호란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나무가 구성화질은 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높은 데 올라가면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그렇죠. 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성곽을 따라서 오면서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것도 봤죠? 네, 거기에서도 적군이 오면 포를 쏘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서는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보기도 하고 그랬던 그 아주 가장 높은 이거 이렇게 흔들어요. 여러분 어때요? 언니가 올라가 만져봐. 보고 싶지만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지붕을 보면 지붕은 지금 이렇게 날아가듯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런 지붕을 팔짝 지붕이라고 그래요. 네, 팔짝 지붕의 형태로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울긋불긋하게 멋있게 색깔 칠해진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어우, 너무 잘 알았어요. 맞아요. 단청이에요. 단청. 단청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만들어낸 고유한 그런 안료 같은 걸 사용해서 저렇게 칠을 하기 때문에 몇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고 그래요.